CNN에서 기획한 프로젝트 하나가 시청자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오직 현장의 소리만으로 구성된 15분짜리 작품에는 음악도 내레이션도 일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럽 전역에서 순식간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의 마리안 로에벨 교수, 46세 도시생태학 전문가였어요. 15년간 유럽 각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분석해온 그녀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선입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냈을까? 라며 회의적 시선으로 서울에 도착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가 완성한 침묵하는 서울의 겨울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특히 2000년 역사의 온돌 문화와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이 완성한 문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 독일 주요 도시들이 앞다투어 서울 모델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유럽의 도시생태 권위자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극적으로 변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베를린 테겔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마리안 로에벨 교수는 이번 출장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6세인 그녀는 베를린 공과대학교의 도시생태학 교수이자 유럽 생태조망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었어요. 지난 15년간 유럽 각지의 도시 생태 복원 사례들을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유럽의 굵직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봤어요. 하지만 아시아의 사례는 대부분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서만 접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유럽연합에서 의뢰한 겨울철 한강 생태 다큐멘터리 자문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한강과 청계천은 국제학술지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공 사례였지만 정작 현장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과연 논문에서 읽은 대로일까? 기내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지만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아시아 문화에서 진정한 생태 복원이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이었거든요. 논문에서 본 걸 직접 확인해보자. 가볍게 시작한 출장이었어요. 기대도 회의도 없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2월 초에 한국은 베를린과 비슷한 추위였지만 공기가 더 맑고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시 환경생태정책팀의 이윤기 씨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39세의 공무원이자 수의사 출신인 그는 차분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인상이었어요. 마리안 교수님 반갑습니다. 겨울 한강을 보러 오셨다니 좋은 선택이세요. 논문으로만 접했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겨울철 생태가 궁금했거든요. 오히려 겨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겨울철 새들이 더 다양하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풍경을 관찰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서울은 지하철만으로도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어요. 한강도 여러 노선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지하철 9호선으로 갈아타서 선유도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섬은 어떤 곳인가요? 1968년 홍수로 둘로 나뉜 무인도예요. 지금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조망대에 도착하니 한강 한복판의 작은 섬들과 갈대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능 망원경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순간 마리아는 감탄했어요. 강 한가운데 작은 섬 주변으로 다양한 새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쑥새들이 갈대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종다리들이 모래톱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외가리는 한쪽 다리로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고방오리예요. 겨울철 대표 철새 중 하나죠. 겨울철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를 볼 수 있나요? 네, 오히려 겨울이 철새 관찰의 최적기예요. 11월부터 3월까지 40여 종이 머물거든요. 도심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베를린의 슈프레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망대 옆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새 관찰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자원봉사자세요? 네, 20년째 시민들에게 생태 해설을 해주시고 계세요.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저 새들은 추위를 안 타나요? 새들은 깃털이 있어서 우리보다 추위에 강하단다. 그리고 여기 물이 흐르니까 먹이도 충분해. 그럼 겨울에도 계속 여기 있어요? 응, 일부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일부는 더 따뜻한 남쪽으로 가기도 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과 할아버지의 친절한 답변을 들으며 마리안은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마리안도 질문을 해봤어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새의 종류가 늘어났나요? 엄청 늘어났지요. 처음엔 10여 종이었는데 지금은 40종이 넘어요. 수질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요. 그럼요.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미래가 밝잖아요. 그분의 말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어요. 정보가 아닌 신념이 있네요. 마리안이 감동하며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이세요? 이 씨가 물어봤어요. 이 도시는 생태를 지식이 아닌 삶으로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어 있어요. 유럽의 많은 생태 복원 사례들은 대부분 하향식 접근이었어요.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들은 수혜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말이에요. 지식은 현실을 만나야 신념이 되는구나. 마리안이 깊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논문과 데이터가 있어도 실제로 그곳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강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조망대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마리안의 마음속에는 오늘 본 광경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리안은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논문에서 읽었던 수치들과 실제 현장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의 20년 헌신,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도시의 시스템까지. 첫날부터 예상과 완전히 다른 서울을 만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둘째 날 새벽 마리아는 호텔 창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려서 서울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예보에는 없던 갑작스러운 폭설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겨울 폭설을 자주 경험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이 내리는 건 드물었어요. 오늘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겠네. 걱정하며 이 씨에게 연락했어요. 아, 교수님. 눈 보셨죠?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겨울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촬영 일정은 괜찮을까요? 유럽에서는 이 정도 눈이 오면 대부분 일정이 취소되는데. 문제 없어요. 이 정도 눈으로는 서울이 멈추지 않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호텔에서 나와보니 도로는 이미 말끔하게 제설이 끝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7시였는데도 주요 도로들이 모두 깨끗했어요. 제설 작업이 언제 이뤄진 건가요?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6시면 주요 도로는 모두 끝나요. 서울시 전체에 제설차 1200여 대가 동원되거든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베를린에서도 제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보도 위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눈을 피하며 걸어갔어요. 아무도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눈에 정말 익숙하시네요. 서울 시민들은 겨울에 몇 번씩 이런 눈을 경험하니까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되면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원래 계획했던 난지습지 촬영은 안전상 취소하고 대신 예정에 없던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설경 속 전통 문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씨의 제안이었어요. 궁궐에도 생태적 요소가 있나요? 직접적인 야생동물 서식지는 아니지만 전통 조경과 현대 도시의 조화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 속 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도 관찰하실 수 있고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시민들은 정말 조용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약간 혼잡했지만 서로 밀치거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지는 않나요? 지하철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눈 오는 날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경복궁에 도착하니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기둥과 푸른 단청에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이 마치 동양화 같았습니다. 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마리안이 탄성을 내뱉었어요. 궁궐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분들도 한복을 많이 입고 오시네요. 요즘 한복 체험이 인기예요. 특히 눈 내린 날에는 더 많이 오시죠.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정말 인상적인 광경이었어요. 형형색색의 한복과 하얀 눈, 그리고 웅장한 궁궐 건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눈 덮인 기와 지붕의 곡선이 정말 장엄했습니다. 논문은 통계를 말했지만 서울은 감정을 움직이네요. 마리안이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도시들은 대부분 기능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기능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성적이에요.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경복궁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좁은 골목길에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이 쌓인 기와 지붕들의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관광지임에도 소음이 거의 없네요. 마리안이 놀라워했어요. 북촌 주민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안내판을 세워놨거든요. 관광객들도 대부분 지켜주세요. 이곳은 실제 주거지역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있는데도 골목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옥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마치 동양화 같았습니다. 아름다움은 기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리안이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었어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되고 난방도 완벽했어요. 카페 사장님은 60대 여성이었는데 이곳에서 30년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관광객이 많아져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마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동네가 예뻐서 오시는 거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시끄럽지는 않나요? 요즘 관광객분들이 정말 조용해요. 서로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한복 입고 오시는 걸 보면 전통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그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관광객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숙한 관광 문화네요. 네, 서울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그래요. 저녁에는 다시 한강으로 나가서 설경을 촬영했습니다. 눈 덮인 한강공원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물은 아직 얼지 않았지만 강변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겨울 동화 같았어요. 눈이 와도 새들은 떠나지 않는군요. 네, 한강은 겨울에도 먹이가 풍부해서 텃새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온이 다른 강들보다 높아서 얼지 않거든요. 이 씨의 설명을 들으며 마리아는 서울의 생태계가 정말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눈 속을 걸어 다녔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둘째 날 소감 갑작스러운 폭설에도 도시 기능이 정상 작동.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과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 전통 문화가 현대 도시와 조화롭게 공존.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철학을 확인.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북촌에서 만난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관광객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도시는 외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한강의 겨울축제를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마리아는 뚝섬 한강공원의 겨울축제를 보러 나섰습니다.
지하철 7호선 자양역에서 내리자마자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어요. 역에서 한강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는데 가는 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만 타고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마리안이 감탄했어요. 서울의 강점 중 하나죠. 도심 어디서든 30분 안에 한강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자주 와요. 이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뚝섬에서 세빛섬까지 이어지는 강변에 형형색색의 조명과 크리스마스 마켓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 강은 보통 도시의 끝이지만 서울에서는 시작이네요. 마리안이 놀라워했어요.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강변은 대개 외곽에 위치하거나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강은 정말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활기찬 문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벌레 실내 공간에는 40여 개의 상점들이 크리스마스 소품과 따뜻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실내라서 추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실내 운영이라는 게 정말 배려 깊네요. 네, 겨울 축제라고 해서 추위를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축제장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버스킹 공연을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 따뜻한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 그리고 가족과 연인들로 가득한 포토존까지. 이런 인파에도 질서가 잘 유지되네요. 한국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는 방법을 알아요. 신나게 놀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죠. 정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밀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담대교 하부의 루미나리에와 트리 숲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십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네요. 네, 작년에 63만 명이 방문했는데 외국인 비율이 30% 정도였어요. 특히 안전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세빛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며 야경을 감상했어요. 강 위에 떠있는 인공섬의 독특한 건축과 조명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섬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2013년에 완공됐어요. 컨벤션, 레스토랑, 문화공간 등이 들어가 있죠. 세빛섬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와 축제장의 조명이 어우러져서 마치 꿈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치안 걱정은 전혀 안 하나요? 거의 없어요. AI 드론 순찰 시스템과 24시간 치안으로 사고 제로를 자랑하거든요. 작년 CNN에서 세계 최저 범죄율 파티존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축제장에서 만난 한 가족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6세 딸과 함께 온 30대 부부였어요. 매년 이 축제에 오시나요? 네, 딸이 좋아해서 겨울마다 와요. 집에서 지하철로 40분이면 오니까 부담도 없고요. 밤늦게 와도 안전한가요? 전혀 걱정 안 해요.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안전해서요. 아빠의 대답에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저기 불꽃놀이 언제 해요? 조금 있으면 할 거야. 조용히 기다려야지. 가족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마리아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포장마차에서 붕어빵과 호떡을 사서 먹어봤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간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겨울 축제에 이런 음식은 필수죠. 이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글릭바인을 마시는데 여기서는 뭘 마시나요?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따뜻한 간식, 그리고 군고구마나 군밤도 인기예요. 술보다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축제장 곳곳에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진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대부분 뉴욕 타임스 스퀘어보다 로맨틱하고 무료라고 하세요. 그리고 치맥 배달까지 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축제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배달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밤 11시에 시작된 불꽃놀이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 위로 올라가는 불꽃과 반사되는 강물, 그리고 감탄하는 시민들의 박수 소리까지. 야경은 조명보다 실내 위에 비치는구나. 마리안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해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올 수 없다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한강은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과정도 정말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쓰레기는 모두 분리수거함에 버렸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도 밀치지 않고 차례대로 움직였어요.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이네요. 마리안이 감탄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셋째 날 소감 도심형 리버 페스티벌의 완성체를 봤다. 접근성, 안전성, 다양성 모든 면에서 탁월. 실내외 복합시설로 겨울 날씨 극복. AI 드론 순찰과 24시간 치안으로 완벽한 안전.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와 배려, 문화가 축제의 품격을 만들어낸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유럽의 많은 축제들은 연령대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도시 축제란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찜질방을 체험해볼 예정이었습니다. 넷째 날, 마리아는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촬영과 인터뷰, 그리고 추운 날씨까지 겹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어제 축제장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목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씨에게 말했어요. 그럼 찜질방 어떠세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도 체험하고 피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찜질방이요? 사우나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피로 회복과 휴식을 위해 가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유럽의 스파나 사우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은 정말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다양한 온도의 사우나, 온돌 찜질방, 수영장, 식당, 휴게 공간, 심지어 수면실과 독서실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도시 속 웰니스 생태계네요. 마리안이 놀라워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온돌 찜질방이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바닥을 데워서 따뜻함이 위로 올라오는 방식이죠. 이 씨가 설명했어요.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에요.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따끈한 온돌 바닥에 누워보니 정말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유럽의 사우나는 대부분 뜨거운 공기나 스팀을 이용하는데 이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열기라서 훨씬 편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요? 가족마다 다르지만 월 1-2회 정도는 보통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더 자주 와요. 몸도 따뜻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거든요. 소금방, 황토방, 옥돌방 등 다양한 테마의 찜질방을 체험해봤어요. 각각 다른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금방은 아토피나 피부병에 좋고 황토방은 해독 효과가 있어요. 옥돌방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네요. 휴게 공간에서 구운 계란과 식혜를 마셨어요. 고소한 계란과 달콤한 식혜가 찜질 후에 마시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도 찜질방의 전통인가요? 네, 찜질방 하면 계란과 식혜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와서 먹던 추억의 맛이에요. 그때 함께 온 CNN 제작진 중 한 명인 리우 시앙이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적의 중국계 환경 디자이너인 그는 32세의 프리랜서로 이번 다큐멘터리의 협력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찜질방은 원래 중국 황실에서 유래한 거죠. 한국은 늘 그렇듯 파생해서 상업화했을 뿐이에요. 그가 자신있게 SNS에 포스팅하며 말했어요. 근처에서 식혜를 마시던 60대 부부 중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 온돌은 고조선부터 내려온 한국 고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칸 시스템이라고. 리우가 반박했어요.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다르죠.
온돌의 구들장 방식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이에요. 할아버지의 설명이 차분하면서도 정확했어요. 저는 건축학을 전공했거든요.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연기 흐름을 이용한 한국의 온돌은 중국의 칸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럼 한국이 먼저 만든 건가요? 리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요. 고조선 유적에서 온돌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2000년 넘는 역사죠. 그때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짜 따뜻한 문화는 뺏지 않아도 자랑이 되는 법이에요. 그 순간 마리아는 깊이 감동했어요. 논쟁이 아니라 교육의 순간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을 설명해 주셨고, 할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갈등을 풀어주셨어요.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구나. 마리안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리우도 나중에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SNS 포스트도 삭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지, 나쁜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할아버지의 관대한 답변이었어요. 찜질방에서 3시간을 보낸 후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목 아픔도 사라지고 몸살 기운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마음도 정말 평온해졌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마리안이 이 씨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겨울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신 거예요. 이런 시설이 전국에 많이 있나요? 네, 어느 도시에나 있어요. 서민들의 일상 문화죠.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많아서 밤늦게 와도 이용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고, 베를린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훨씬 비쌀 텐데. 맞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10,000원 정도니까 부담도 없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넷째 날 소감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 공간. 온돌 문화의 과학성과 역사성의 감동.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 웰빙 인프라. 시민들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문화적 자부심도 인상적.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바꾸는 성숙함. 특히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따뜻한 자부심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리우도 나중에 진심으로 감탄하더군요. 이 정도 퀄리티라면 어디서 시작됐든 한국이 완성한 거네요.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마리아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일은 청계천의 비초롱 축제를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5째 날 밤, 마리아는 청계천 비초롱 축제를 보러 나섰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서 내려 청계광장으로 향하니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청계천 전체가 형형색색의 등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이건 예상보다 훨씬 화려하네요. 마리안이 탄성을 내뱉었어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예요. 서울 겨울의 대표 명소 중 하나죠. 이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전통 한지로 만든 등불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꽃, 나비, 물고기, 학 등 다양한 모양의 등불들이 청계천을 따라 5km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도시가 만든 예술이네요. 마리안이 감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어요. LED 조명과 전통 한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는 한국 전통종이에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정말 오래된 기술이네요. 그런데 LED 조명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다니.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관찰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무질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소리보다 조명이 더 밝은 도시네요. 마리안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정말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불의 아름다움에 빠져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와하는 감탄사가 들렸지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갔어요. 시민의식이 정말 높네요. 네, 이런 공간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서로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죠. 광통교에서 한 가족을 만났어요. 초등학생 2명과 함께 온 30대 부부였습니다. 매년 오시나요? 마리안이 물어봤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해서 매년 와요. 무료니까 부담도 없고요. 아빠가 답했어요. 정말 무료인가요? 이 정도 규모라면. 네, 완전 무료예요. 그냥 와서 보고 즐기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축제에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시민들을 위한 축제라는 개념이 강해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시민들이 무료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때 한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마리안이 놀라워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엄마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장통교까지 걸어가면서 다양한 등불들을 구경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한 등불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복 입은 여인, 전통악기, 궁궐 건물 등을 형상화한 등불들이 정말 우아했어요. 물 위에 반사된 모습까지 더해져서 마치 꿈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청계천 복원 자체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오간수교에서 잠시 멈춰서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했어요. 물 위에 등불들이 반사되어 만드는 빛의 향연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찍으면 더 예쁘게 나와요. 친절하게 장소를 알려주고는 사라졌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네요. 마리안이 감동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서로 돕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관광객이나 외국인에게는 더욱 친절하죠. 밤 10시가 넘어서도 축제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가고 가족들이 아이에게 등불에 대해 설명해주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진짜 축제는 도시의 품격을 비추는구나. 마리안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해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계천 비초롱 축제는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의식과 함께 진짜 품격 있는 축제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쓰레기 처리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도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가져가거나 분리수거함에 버렸습니다. 환경의식도 정말 높네요. 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는 더욱 그래요. 축제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돌아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무료로 이런 퀄리티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니.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시민들이 즐겨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씨의 말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5째 날 소감 청계천 비초롱 축제는 단순한 조명 축제를 넘어선 도시 예술.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무료 개방의 철학, 시민들의 질서 의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2000년 한지 기술과 LED의 만남. 말소리보다 조명이 밝은 시민 의식. 특히 아이가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모습과 시민이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축제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해서 편집할 예정이었어요.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됐습니다. 6째 날, 마리아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난 며칠간 기록한 클립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밤섬의 철새들, 눈 덮인 경복궁, 한강축제의 풍경, 찜질방 체험, 그리고 청계천 비초롱까지. 그런데 편집을 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은 모두 계획하지 않은 순간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방오리가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장면. 눈 위에 남겨진 작은 수달 발자국. 찜질방에서 식혜를 마시며 미소 짓는 중장년 커플. 청계천 조명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는 아이들. 제설된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걷는 시민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야. 마리안이 중얼거렸어요. 특히 김덕수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대화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런 연출 없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생태 교육의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들을 선별해서 15분짜리 다큐멘터리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음악이나 내레이션을 넣지 않고 오직 현장의 소리만 담기로 했습니다. 물소리, 새들의 지저귐,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 눈 밟는 소리, 시민들의 조용한 대화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진실했습니다. 침묵하는 서울의 겨울. 제목도 정했어요. 편집하면서 마리아는 서울에서 느낀 가장 큰 인상이 조용함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인데도 정말 조용했거든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모습. 그 조용함 속에 진짜 문명이 있었어요. 편집을 마치고 유럽연합 제작팀에게 전송했어요. 함께 보낸 메모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적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보여주세요. 3시간 후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리안, 이 영상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자연스러운 장면들을 담았어요? 베를린 본부의 하이케 밀러 프로듀서였어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의 일상을 기록한 거예요. 내레이션이나 설명이 전혀 필요 없네요. 영상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서울의 힘인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거 유럽 전역에 배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후에는 리우 시앙과 마지막 정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찜질방에서의 일 이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 문화를 과소평가했어요. 리우가 인정했어요.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예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문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찜질방에서의 경험은 어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뀔 것 같나요? 이미 바뀌었어요. 이 정도 퀄리티라면 어디서 시작됐든 한국이 완성한 거라고 생각해요. 리우의 솔직한 고백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이 씨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으며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찜질방에서 온돌 바닥에 누워있을 때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몸으로 느꼈거든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논문으로만 알던 서울과 실제 서울은 정말 다른 도시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논문은 숫자와 통계를 보여주지만 실제 서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줘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서로에 대한 배려, 전통에 대한 자부심까지. 그런 건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거든요. 이 씨와의 대화를 통해 마리아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장면, 한 소리, 하나의 감정으로 전해지는 서울. 치안, 질서, 생태, 문화가 흐름처럼 이어진 도시. 위대함은 설명 없이도 기억된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지난 일주일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성취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였어요. 생태복원, 도시계획, 시민의식, 전통문화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이해하는 열쇠는 조화였구나. 마리안이 깨달았어요. 자연과 도시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자막을 넣었어요. 침묵하는 서울의 겨울 마이너스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도시.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로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은 도시였어요. 겨울의 서울을 봤으니 이번엔 봄의 서울도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마리아는 다시 밤섬 조망대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곳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해질 무렵의 풍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선유도역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풍경과 작별해야 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오후 4시경이었어요.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망대에 올라 망원경을 들여다봤어요.
백로 한 마리가 눈 쌓인 갈대숲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혼잣말을 하며 그 장면을 마음에 새겼어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새들의 종류나 개체수가 달라졌나 관찰해봤어요. 고방오리들은 여전히 물 위를 유영하고 있었고 외가리도 같은 자리에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울철 새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구나. 석양이 지면서 서울의 마천루에 붉은 빛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생태와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경관이구나. 감탄했어요. 베를린이나 파리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종종 대립적인 관계로 여겨졌거든요. 자연을 보존하려면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개발을 하려면 자연을 희생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서울은 정말로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강 한복판에 밤섬이라는 천연기념물이 있고 그 주변으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조망대에서 만난 김덕수 할아버지가 다시 인사해 주셨어요. 또 오셨네요.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시죠? 네, 마지막 날이라서 다시 왔어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도시였어요. 앞으로도 또 오실 건가요? 다음엔 꼭 봄에 서울도 보러 오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리아는 서울이 도시가 아니라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은 채 매번 다른 감정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름철 새들도 와서 또 다른 장관을 볼 수 있고요. 할아버지의 말에 더욱 기대가 됐어요. 겨울철 새와 여름철 새가 많이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여름에는 제비, 뻐꾸기, 꾀꼬리 같은 새들이 와요. 울음소리도 아름답고요. 1년 내내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한강이 특별한 거죠. 사계절 내내 새로운 감동을 줘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니 서울의 야경이 시작됐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모든 진심은 계절을 기다리는구나. 마리안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조망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둘러봤어요. 망원경으로 본 밤섬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거든요. 밤이 되면서 새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한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그리고 여전히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구나.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활기가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시민들은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마리안이 깨달았어요. 이런 질서와 평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시민들의 의식 발전과 사회적 학습의 결과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태 다큐멘터리 조사였지만 결국에는 도시 문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화의 힘이었어요.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짐을 넣으면서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김덕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 찜질방에서의 온돌 체험, 청계천의 아름다운 등불들까지.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모두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봄에 와서 벚꽃도 보고 여름철 새들도 만나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울은 정말로 모든 계절을 기다리게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마 후 베를린 공과대학교 연구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유럽연합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서울 촬영 당시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을 논문으로 평가했던 내가 부끄럽다.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어요. 이 도시는 생태와 시스템, 문화와 시민이 하나로 설계되어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마리안의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생태복원 사례 분석을 넘어서 도시 문명론까지 확장된 거였습니다. 연구실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밤섬의 백로, 눈 덮인 경복궁, 청계천의 빛초롱, 그리고 찜질방에서의 따뜻한 순간들까지. 침묵하는 서울의 겨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아무런 내레이션 없이 오직 현장의 소리만으로 구성된 15분짜리 작품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마리안, 한국 프로젝트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네요. 동료 교수 클라우스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서울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 독일 주요 도시들에서 서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시민 참여형 생태 보전과 겨울철 도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음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유럽 도시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시민의식과 도시 시스템의 상호작용,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의 형성 과정 같은 것들이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단순한 출장이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맞아요. 단 한 번의 현장 방문으로 도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에는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서울의 겨울 도시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인가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찜질방이었어요. 찜질방요? 네, 2000년 된 온돌 기술과 현대적 웰니스 문화가 결합된 공간이었거든요. 거기서 한국 문화의 깊이와 지속 가능성을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수천 년 된 기술이 아직도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요.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요. 베를린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하루에 50유로는 들 텐데 서울에서는 10유로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어요. 세미나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민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에요. 20년째 자원봉사로 생태 해설을 하는 시민, 찜질방에서 온돌 역사를 설명해주는 시민들까지.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문화가 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온 편지를 읽었어요. 이 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마리안 교수님의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침묵하는 서울이라는 제목이 정말 적절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편지와 함께 서울의 봄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벚꽃이 핀 한강공원, 새로운 철새들이 찾아온 밤섬, 그리고 따뜻한 봄날의 청계천까지. 4월에 오시면 벚꽃 축제도 보실 수 있고 새로운 철새들도 만나실 수 있어요. 김덕수 할아버지께서도 안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책상 위에는 유럽연합에서 보낸 새로운 연구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서울 모델의 유럽 적용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년간 1억 유로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천천히 소화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설계는 결국 마음을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생태보건도, 도시계획도, 시민문화도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설계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도시의 영향 아래 있다. 논문과 데이터로만 도시를 이해하려 했던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도시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시민들의 미소, 자발적 질서,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진짜 도시의 자산이다. 서울은 나에게 사람이 살만한 도시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데이터가 담지 못하는 감정과 신뢰의 도시였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겨울밤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리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따뜻한 온돌 바닥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4월이 2달 정도 남았어요. 정말로 봄에 다시 서울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벚꽃이 핀 한강과 새로운 철새들을 만나러 말이죠. 논문에 쓰이지 않은 도시의 진실을 더 알고 싶어. 마리안이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평생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탐구가 될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그때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김덕수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식은 현실을 만나야 신념이 된다는 그때의 깨달음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